안녕하세요. 웰다잉 유언 상속 도우미 이양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언의 일생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유언의 탄생에서 소멸에 이르기까지의 절차와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상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언을 하신 분들, 또 유언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갖는 걱정과 염려 중에서 상당히 큰 부분이 내가 죽은 다음에 유언이 내 뜻대로 과연 실현이 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점에 대한 우려입니다. 내 유언장이 혹시 분실되지는 않을까, 위조나 변조되지는 않을까, 또는 잘못 해석되어서 이상한 방향으로 집행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언을 하신 분, 또 유언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은 만들어진 유언이 어떤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집행이 되고 그 유언 내용을 충실히 실현함으로써 소멸되는지 그 전체적인 흐름을 이해하시면 많이 마음이 편안해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언의 탄생에서 소멸까지 그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를 보실까요? 80세 퇴직 공무원 홍길동 씨 사례입니다. 80세 홍길동 씨 공무원 정년 퇴직 후 강남구 대치동의 35평 아파트에서 30년째 생활하셨습니다. 자녀는 이남 1녀, 장남은 부천에서 생활하고요. 차남은 미국으로 이민 갔습니다. 하나 있는 딸은 이혼 후에 어린 아들을 데리고 친정집에 들어와서 홍길동 씨 부부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큰아들 20년 전에 장가 갈 때 집 사주었고요. 둘째 아들 미국 유학 갈 때 학비 대줬습니다. 딸에게는 특별히 해준 것이 없는 홍길동 씨, 항상 미안하게 생각하면서 딸이 나중에 생활할 수 있도록 자기가 죽으면 집을 딸과 부인에게 물려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절친이었던 친구가 사망했다는 부고를 받고 장례식장을 다녀오면서 내가 유언 없이 사망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염려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자필 증서 유언을 한 거죠. 자, 유언장은 법에 정한 방식대로 완벽하게 작성됐습니다. 나 홍길동은 내 재산을 포함해서 2분의 1은 아내 아무개에게, 나머지 2분의 1은 딸 아무개에게 상속한다. 유언 집행자로 큰딸 아무개를 지정한다. 몇 년 몇 월 며칠, 연월일, 주소, 성명, 도장. 완성된 유언장을 큰딸에게 맡기고 편안하게 여생을 살다가 어느 따뜻한 봄날 하늘의 부르심을 받아서 홍길동 씨는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후에 진행 절차에 대해서 상세히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필증서 유언장은 법원의 검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의 검인을 받은 후에 유언 집행자가 그 유언장의 내용에 따라서 그 유언 내용을 실현하는 것이죠. 검인 절차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검인 절차 전체를 정리를 좀 했습니다. 대상과 청구권자, 청구 시기, 관할 법원을 요약했습니다. 검인 절차의 대상은 5가지 유언 방식 중에서 자필증서 유언, 녹음 유언, 비밀증서 유언에 요구되는 절차입니다. 청구권자는 유언장의 보관자 또는 유언장의 발견자입니다. 상속인이 아닙니다. 유언장을 손에 쥐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청구권자입니다. 청구 시기, 유언자가 사망한 후 지체 없이, 즉 유언장이 효력 발생한 후에 지체 없이 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에 청구할 것인가? 유언자의 최후 주소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입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검인 절차라는 것은 가정법원에 유언 증서를 제출해서 이러이러한 유언장이 존재한다. 그 유언장의 기재 내용은 무엇이고 유언장의 종이 재질은 무엇이다 등등 유언장의 존재와 형식적인 내용에 관해서 법원의 검사 확인을 받는 절차입니다. 왜 검인 절차가 필요할까요? 자필 증서 유언은 위조, 변조의 우려가 많습니다. 따라서 공적인 권한을 갖는 법원에 유언장 원본을 제출하고 법원이 그 내용을 직접 검사 확인을 해서 이러이러한 유언장이 있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기재되어 있다는 것을 검인조서라는 법원 문서를 작성하는 겁니다. 검인 조서가 작성되면 그 시점을 기준으로 유언장의 존재 및 유언장의 형식적인 내용이 확정이 되게 됩니다. 다만 검인 절차라는 것은 말 그대로 검사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인 절차를 했다고 해서 그 유언장이 그 내용대로 효력을 갖는다거나 그 유언장 내용이 진실이라는 것을 담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검인 절차를 거친 유언장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에 하자가 있거나 혹은 유언장 작성 자체가 유언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을 펴는데 법률적 장애는 없습니다. 즉 검인 절차 이후에도 유언 자체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길은 열려 있다. 이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언장을 보관하거나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검인 절차를 진행해야 됩니다. 검인 청구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유언장은 반드시 상속인이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유언 집행자가 보관할 수도 있고요. 물론 상속인도 보관할 수 있습니다만은 혹은 분실했다가 어느 직접 유언 내용과 관계없는 사람이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법률상 유언자 사후에 유언장을 발견한 사람은 지체 없이 검인 절차를 신청해야 될 의무를 부담합니다. 만약에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즉 유언장을 발견하고도 지체 없이 검인 청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 그로 인해서 유언을 받을 사람이나 상속인들에게 손해가 생겼다면 그 유언장을 발견하거나 보관한 사람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다는 점 유념하십시오. 또 상속인이 유언장을 발견을 했는데 그 내용이 자기에게 조금 불리하다고 해서 유언장을 숨기거나 제때에 검인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칫 잘못하면 상속인의 자격 자체를 박탈당할 수 있다는 점도 아울러서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할 법원 유언자가 사망한 최후 주소를 관할하는 법원이 됩니다. 서울에서 사망하신 경우에는 서울 가정법원이 되겠고요. 기타의 지역에서 사망하신 경우에는 대부분 그 지역 지방법원에 병설되어 있는 가정법원이 관할법원이 되게 됩니다. 자,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모든 유언장이 검인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자필증서 유언, 녹음 유언, 그리고 비밀증서 유언이 검인 절차를 필요로 하고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공증사무실에서 공적인 절차를 거쳐서 유언이 이루어지고 또 공적기관이 보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은 따로 검인 절차가 필요 없다라는 점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자, 방금 전에 말씀드린 홍길동 씨 유언장의 사례 어떻게 절차를 진행해야 될까요? 홍길동 씨는 유언 집행자로 딸을 지정을 했고요. 아울러서 딸에게 그 유언장을 맡겼습니다. 따라서 홍길동 씨가 사망한 후 장례식을 마친 후에 지체 없이 홍길동 씨의 딸은 가정법원에 검인 청구 절차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대치동에 사시다가 돌아가셨으니까 최우주선은 그곳이고요. 강남구 대치동이고 따라서 관할법원은 서울 가정법원이 되겠습니다. 유언증서 거민심판 청구서 그 서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구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언장을 보관하고 있던 딸 홍아무개 씨입니다. 그리고 유언자는 홍길동 씨고요. 청구 취지는 거민해달라라는 취지입니다. 유언장에 유언장을 작성한 날짜가 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언자 망 홍길동이 2020년 6월 24일 작성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서에 거민을 청구한다 라는 식으로 청구를 하게 되고요. 청구 원인에는 언제 유언장을 작성했는데 언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거민을 청구한다라는 형식적인 내용을 기재하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이 유언장을 거민하는 이유는 유언장을 작성하는 경우에 유언장의 효력이 발생하면 바로 그 유언장 내용대로 권리 변동이 발생을 합니다. 즉 유언장을 작성하고 홍길동 씨가 사망한 경우에 홍길동 씨가 사망하면 유언장 내용대로 재산의 2분의 1은 처에게, 재산의 2분의 1은 딸에게 가버립니다. 그런데 당사자들 이외의 외부의 사람들은 유언장이 있는지 여부를 알지를 못합니다. 또 유언장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그 유언장 내용대로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권리가 가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유언을 받지 못하는 다른 상속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크기 때문에 이 거민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거민 절차를 진행을 할 때 청구인은 반드시 모든 유언자의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를 모든 상속인의 송달받을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해 주어야 합니다. 여기 보시듯이 상속인 목록이 있죠. 유언을 통해서 유언을 재산을 받을 사람뿐만 아니라 사망으로 인해서 법률상 상속인의 지위에 있게 되는 모든 사람을 상속인 목록에 놓고 거민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통지를 해야 합니다. 일단 통지를 하면 통지를 받은 상속인들이 참석하든 안 하든 거민 절차는 진행이 되고 거민조서는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 통지를 받은 상속인이 이 자리에 참석을 해서 유언의 효력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이 거민조서로서 그 이후에 유언 내용의 집행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거민조서를 한번 예시를 드려보죠. 거민조서는 법원에서 만들어주는 문서입니다. 거민조서를 진행했던 재판장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 거민의 대상이 되는 유언장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유언장에 대해서 참여한 상속인들 중에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도 명시가 됩니다. 이 거민조서가 이후에 유언에 따라서 유언 내용을 집행을 하는,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등기를 하고 금융예금 같은 경우에는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데 필요적으로 들어가는 서류입니다. 거민 절차를 마친 이후 그 다음부터는 유언 집행자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거민 절차의 청구는 유언 집행자나 상속인이 아니라 유언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죠. 거민 절차 진행 이후에는 이제 유언장에 기재된 유언 집행자가 이후에 모든 그 집행 절차를 주관하게 됩니다. 유언 집행자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유언장에 유언 집행자를 자필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지정 유언 집행자라고 하죠. 그런데 유언 집행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유언 집행자로 지정된 사람이 나 집행자 안 해 라고 해서 거절한 경우에 그때는 지정 유언 집행자가 없게 되죠. 그런 경우에는 법률상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유언 집행자가 됩니다. 이를 법정 유언 집행자라고 합니다. 상속인이 복수일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모두 공동으로 유언 집행자가 되는데요.
유언 집행자들 사이에 의견이 대립될 경우에는 유언 집행자 중 다수결로 그 유언 집행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법정 유언 집행자가 없거나 부적절할 때 법원에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는 유언 집행자를 선임해 줍니다. 선임 유언 집행자라고 하는데요. 선임 유언 집행자까지 가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유언 집행 절차가 뒤로 미루어지게 됩니다. 유언과 관련된 유언 집행과 관련된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게 되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어쩌면은 유언을 하는 분은 반드시 유언장에 유언 집행자, 믿을 만한 유언 집행자를 특정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유언 집행자가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을 집행을 할 때 거민 조서의 내용에 따라서 그 절차가 순조로울지 아니면은 별도의 법적 절차를 거쳐야 될지가 정해집니다. 거민 조서에 이의가 없을 때, 즉 거민 절차에 참여했던 상속인들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 거민 조서만으로 집행이 됩니다. 즉 거민 조서를 첨부하면 상속 등기가 바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런데 참여했던 상속인 중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이제 복잡한 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상속인 중 누구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그러면은 등기를 할 때 그 이의를 제기한 사람이 유언을 받은 사람, 수유자 앞으로 등기를 한다는데 동의한다는 동의서를 써줘야 됩니다. 그리고 동의서를 써주지 않으면 수유자들은 그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재판을 해야 되죠. 상속 효력 확인 혹은 수유자 지위 확인, 이름도 복잡한 이 재판 절차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에서 어떤 방식의 유언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상속인들 간에 유언의 효력에 대해서 다툴 가능성이 별로 없을 경우, 불만은 다소 있겠지만 유언자의 뜻에 따라서 그 내용대로 따르겠다고 할 가능성이 많을 경우에는 그냥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시는 것이 가장 간편합니다. 그러면은 거민 절차를 받아서 거민 조서를 첨부해서 유언 집행자가 집행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상속인들 중에 반드시 누군가는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아니면은 상속인의 소재 자체가 대단히 발견하기가 힘들어서 거민 절차 자체가 한없이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거나 라고 할 때는 거민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하시는 것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언과 관련돼서 가장 많이 법적 다툼이 발생하는 것은 유언 효력을 다투는 상속인들 간의 다툼입니다. 그리고 이 재판은 점점점 늘고 있습니다. 수명이 길어지고 또 그에 따라서 치매의 위험이 높아지면서 이분의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이 이분의 의사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유언을 할 때 우선 유언자 본인이 가장 맑고 명료한 의식을 가졌을 때 적극적으로 유언을 하실 것이 필요하고요. 있을 수 있는 분쟁 방지를 위해서 그 유언하는 과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록해 놓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한 유언이 오히려 분쟁을 심화시키는 문제의 원인이 돼선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유언하시는 분 자신이 명확한 의사를 가졌을 때 미루지 말고 유언을 하실 것과 그 과정을 투명하게 기록해 놓는 것, 동영상을 찍든지 아니면 관계인들을 참여하게 해서 동영상에 나오게 하든지 라는 등의 방식으로 그 투명성을 담보하는 것, 이 부분이 유언의 명확한 집행, 깔끔한 마무리에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유언 집행자가 유언의 내용대로 유언 집행을 모두 마치면 유언은 그 목적을 다해서 소멸합니다. 그러면은 그 유언을 받은 분이
천수를 다 하시고 나중에 또 유언을 하면 상속인에게 승계되고요. 이렇게 해서 유언의 역사가 반복을 하게 됩니다. 명확한 유언을 통해서 상속 분쟁을 방지하고 내 뜻대로 유언을 실현하고 그리고 웰다잉의 설계도를 마련하시는 것, 유언의 중요성, 유언의 필요성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